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411페이지 그 보험계약편, 그 임보험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보험 파트 그 관련되는 이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보험계약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보험계약법이라고 이렇게 따로 그런 뭐 법령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상법 조문에서 우리 이제 그 해당되는 생명보험 파트 그 관련되는 부분 그 조문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조문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그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령이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도 법령은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토시 하나 뭐 틀리더라도 그것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령과 관련해서는 좀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법령을 완벽하게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도 여러분들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주목을 해서 잘 비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보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보험의 기본적인 그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4명이 이제 관계자가 등장하는데 그 보험자,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권리 의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법률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 공부하실 때는 비록 강의는 이렇게 끊겼지만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411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렇죠. 보험계약자와 그리고 보험자가 이제 청약을 하는 사람은요 보험계약자고 그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사람은 보험자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즉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그때는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비교하실 게 우리 예금계약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금계약의 청약과 승낙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성립한다고 해서 우리 예금 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예금계약의 성질을 요물계약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반면에 보험계약은 전형적인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다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은 우리 상법에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납입한 때부터 그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그러니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말은 뭡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보험계약 체결하자마자 첫 번째 보험료부터 납부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들은 뭐 수험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411페이지 보험계약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험계약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냥 쭉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당사자 일방은 누구예요? 그렇죠. 보험계약자겠죠. 보험계약자. 그리고 저기 이제 뭐 보험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요. 보험자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럼 그 법률 효과로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인 보험관계 등이 형성된다 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상법 638조에 보시면 보험계약인데 여러분 이 조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 한번 나올 때 보시고 그 다음번에도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험계약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세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불할 것을 뭐함으로써요? 약정에다 동원합시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이 법률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계약 관계자 관련해서 보험자가 있을 거고요.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라든지 보험수익자는 반드시 등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를 때, 어쨌든 이렇게 4명의 어떤 등장인물을 상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으로서 성립한다라는 거. 약정. 자, 약정. 약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사의 합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자가 나 이 보험 가입할래요? 그러면 이 보험자의 손, 이 사람이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시 사기보험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하겠죠. 그 심사를 한 다음에 승낙을 통지를 해줍니다. 승낙을 통지를 해주면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들하고 보험계약의 성질, 특성들 이런 것도 좀 비교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기 있던 요물계약, 낙성계약,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라든지 부합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잖아요. 또 차이점, 또 다른 차이점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채무와 관련해서 예금 채무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자인 우리 예금주가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는 돈 달라니까 주심 채무였다면, 우리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우리 보험자, 보험회사에 가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자, 이거는 뭡니까? 채무자잖아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참 채무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사행행위라든지 선의성을 요구한다. 그런 것들은 보험계약에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앞부분 넘겨가지고 그 부분 좀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랑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약정을 통해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조문은, 밑쪽에 있는 조문에서는 약정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요물계약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기 때문에 보험 약정하면서 첩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주로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다만 뭐라고 되세요? 최초 보험료의 납부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해서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그러면 다른 약정도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꼬아서 내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최초의 보험료가 납부되어야지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실게요. 불요식 계약입니다. 불요식. 요식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한 형식과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요식 계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요식 계약이 우리 민법에서 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언은 당사자가 아무리 그 사람의 진실한 의사가 담겨진 유언장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민법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망한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법에서 정한 매울 때 보통 잔혹, 공비고 이제 5가지 유언의 형식이 있거든요. 유언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유언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지켜야지만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걸 우리가 요식 계약이라고 하는데, 예금 계약이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형식에 따른 어떤 서면을 갖다가 작성을 해야지만 보험 계약이 성립하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그다음 워낙 많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니까 일종의 어떤 정형화된 서면을 갖다가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꼭 반드시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험계약 여러분들 그냥 A4지, 아니에요. A4지가 아니라 이면지 같은 것에다가 그냥 보험계약 중요한 내용 쓰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사인해도 보험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아니면 구두로 해도 성립하고.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요거 좀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불요식 계약의 의미 이해하시면 당연히 아시는 건데, 이것도 막상 또 객관식 지문 내면 여러분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 청약서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이때 무라는 것은 의무고요. 쌍자라는 것은 서로예요. 이렇게 서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보험자가 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익자가 있다면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쌍무계약과 대비되는 말이 편무계약인데, 편무계약은 그냥 일방만 의무를 지는 것. 대표적인 게 증여계약입니다. 증여라는 건 뭐예요? 일방이 그냥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 그죠? 어렵지 않, 그게 만약에 의미가 어렵다면 그냥 여러분들
일방이 뭐 당사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용돈 주는 경우 있죠. 그때는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해서 쌍무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당사자의 의무는 어떤 의미다?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 안 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요? 당사자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계약이 어떤 성질을 가진다? 그렇죠.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대가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이거를 우리가 쌍무계약 그리고 유상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F한 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는 편무계약, 무상계약이거든요. 근데 예금계약이든 보험계약이든 이거는 쌍무계약 그리고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합계약성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그 약관에 따라서 정형화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그러한 계약을 부합계약, 요거는 우리 예금하고 같은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때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하십시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뭐 진짜 진정한 여러분 실력을 테스트하는 건 뭡니까? 글자 조금 바꾸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골고루 잘 아우르면서 이해를 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과 관련된 특징, 그 다음에 이런 예금과 보험의 성질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또 뭐 문제에서도 이렇게 좀 다뤄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행위성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인이라고 했습니까? 예금계약은 그렇죠. 금융기관이 상인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당사자 중에 뭐 쌍방이 상인이든 아니면 일방이 상인이든 그때 되면 이걸 우리가 민사계약이라고 안 그러고 상사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사계약이면 자 우리 가장 큰 특징이 민사채무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10년에 걸린다면 상사채무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5년 이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가 그 상인이 어떤 의무? 선관주의 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행계약성,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최대 선의성과 윤리성. 자, 요거는 뭡니까? 예금계약과 다른 점이죠. 우리 보험계약에 있는 좀 특이한 점입니다. 사행계약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사행계약성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이라는 게 보험사고라는 게 어떤 정해진 우리 예금계약처럼 정해진 날짜에 그렇게 도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요소 또 불확정한 기한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행계약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보험범죄, 인위적 사고 유발 같은 도덕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보험의 투자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건 사행계약성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그런 보험계약의 어떤 사행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최대 선의성과 윤리성. 그러니까 보험 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 같은데 워낙 자주 오르내리는 게 뭡니까? 막 보험 가입해놓고 일부러 보험 사고 낸 다음에 보험금 타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한테 보험회사가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그 보험료를 낸 게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려오다 보면 불축의 어떤 손해를 입게 되니까 그런 걸 막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소위 사행성 계약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계약자 측, 그러니까 얘네들 보험계약자 측 얘네들 있죠. 얘네들의 선의가 요구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계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계속계약성은 예금계약도 마찬가지죠. 뭐 보험 예금계약도 마찬가지.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예금계약이 뭐 종료,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고라면 보험계약 역시 뭡니까?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하고 보험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는 뭡니까? 약정된 기간이 뭐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정된 기간이 따로 없는 그런 보험 같은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계속 그 보험사고 발생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 계약성입니다. 근데 계속 계약성이 아니라 우리 일회성 그런 계약 같은 거는 그렇죠. 가게에서 우리 물건을 사 먹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자마자 계약 관계는 종료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계속 계약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특징 위주로만 딱 보시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금계약과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요거 보면서 앞부분에 예금계약 성질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복습하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겠죠. 뭐 그런 센스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뭐 앞에서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특성이라거든요. 자, 1번 보시면 사익 조정성에서 영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보험회사도 여러분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료 산출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절대 손해보는 것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리 추구하는 회사 상인이기 때문에 이건 영리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영리성을 띠는 보험과 대비해서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말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시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죠? 사회보험. 그건 뭡니까?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우리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거나 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부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회보험 하면 우리 그 건강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료 치료를 받아서 그때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이 보험금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치료비 같은 거를 이렇게 할인해주고 감면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보험사업자의 입장에서 보험의 인수는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보험은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보험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성이라고 됐습니다. 그렇죠. 단체성이라는 것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1대1의 관계에 불과할지 몰라도 보험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들하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계약자들 전체를 우리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단체적 성격을 띠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술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보험료 산출 예전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뭐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든지 대수의 법칙 등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뭐 생명표라든지 그런 것들도 물론 활용을 하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그런 아주 기술적 성격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내용이랑 좀 중복이 되니까 복습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사고의 발생은 그러니까 한 개 사고의 하나하나를 보면 되게 우연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요 아주 규칙적인 성질을 지닌다. 그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되는데 보험사업자는 대수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기술성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성과 공공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뭐 사회성이나 공공성을 위해서 뭡니까? 보험계약 같은 거, 체결 같은 거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불축에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업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공공성과 사회성이 특히 강조된다. 뭐 이런 표현들은 객관적 용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제도는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거둔 보험료를 기초로 해서 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상대적 강행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알아둘 게 원칙은 뭐라고요? 그렇죠. 보험계약도 임의법적 성격입니다. 자, 임의법. 임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조문이 있습니다. 뭐 몇 조 해서 제5조 해가지고 조문이 있고, 6조 해서 조문이 있고, 이런 조문들이 무수히 많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이 조문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정. 그러면 이때 다른 약정을 하면 이 조문보다도 뭐가 이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당사자들끼리 뭡니까? 이 법률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임의법적 성격을 가진 거예요.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상법에 나와 있지만 상법이 있지만은 여러분 상법과는 다른 내용의 약정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약정할 수 있습니다. 체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개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보다 우월적 지위, 뭐 정보라든지 뭐 고른 조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월한 존재인 보험회사에서 유리한 약정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험계약법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강행법규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사자의 약정은 돼.
그러면 그 약정은 법률에 우선해. 다만 그 약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때는 너네들 약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적용하겠다? 법률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무와 관련해서 실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적용되는 상대적 법규, 강행 법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누가 상대적인 약자입니까?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 같은 경우 임대 기간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합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나는 이 집에서 한 1년 정도만, 만약에 내가 지방에 파견 근무를 왔는데 1년만 살다가 다시 뭐 본사로 복귀를 한다든지 그러면 굳이 2년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집을 그냥 놀리느니 그냥 1년이라도 임대료를 받자 해서 1년 약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2년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1년 약정을 했다면 이거는 뭡니까? 임차인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 약정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자, 임차인이 2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마다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또 보통 뭐 힘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2년을 약정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2년 약정하면 임대료를 못 올려받을 것 같으니까 1년 약정만 하자 그럽니다. 근데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 집이 마음에 드니까 집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말을 듣고 1년을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뭘 원하면 2년을 원하면 법에서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하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임차인이 만약에 불리한 약정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적용된다고요. 반면에 임차인이 이게 유리하다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약정한 거 이걸 적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상대적 강행법 규성 또는 상대적 강행법성이라고 그러고 보험계약 역시 마찬가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즉 임의법적 성질을 띠는 거고 이게 원칙이고 다만 이 보험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때 당사자의 약정이 아닌 이 법령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대적 강행법성, 상대적 강행법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했는 거, 그 두 개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험계약 당사자는 얘네랑 얘네라면 관계자는 여기 4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여기 보험계약 관계자들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 위주로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데 시험장에 만약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쉬운 건데도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됐으면 이걸 그냥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또 후회가 될 건데 지금 이 개념은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틀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으니까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만약에 A에서 B로 변경할 때는 누가? 보험계약자가 해야 된다. 다만 이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었다. 피보험자가 있다. 그럴 때는 뭡니까? 그렇죠.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생명의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보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사업자, 보험회사를 말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권리는 뭡니까? 보험료 내놔라는 보험료 청구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체국 보험은 누가 보험자입니까? 그렇죠. 국가. 우체국 보험에서 국가가 보험자에 해당한다.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보험계약자네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계약자고.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의무는요. 그렇죠. 보험료를 납부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상무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해야지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민법상 무능력자 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교재에서 공부도 제가 몇 번을 다시 확인을 해도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옛날 그대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10년도 초반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직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우정사업보험법에서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이거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요 보험계약 체결하는 게 바로 법률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와서 보험계약 체결하면요,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계약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당사자는 얘랑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뭐 보험계약의 각종 의무와 권리에서 주된 의무 보세요. 가장 주된 의무가 보험료 납입 의무. 그 밖에도 다 보셔야 돼요. 특히 보험계약 시 고지 의무. 그러니까 중요사항 같은 거는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암보험 같은 거 이런 걸 들었는데 만약에 이 피보험자가 지금 암에 걸린 상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사항 여기 보험 그 청약서에 보면 어떤 거 막 질문사항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고지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통지 의무가 또 있겠죠.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뭡니까? 얼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사고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자동차 보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때는 피보험자라는 게 따랐고 대상이 뭐예요? 자동차겠죠.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얼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관련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만약에 손해 금액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그 다음에 뭐 주소 같은 게 바뀌었다 이러면 뭐 주소 변경 이런 거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직업이 바뀌었다. 직업이 원래는 저 같은 이런 강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 뭐 그렇게 될 때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서 이게 상당 거절 직업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보험계약자의 자기에게는 제한이 없으나 뭐 이런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과거 그 조문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거 안 되고 그냥 뭡니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꿔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거랑 연계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 피한정 후견인은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 다만 그렇죠. 우리 가정법원 선고할 때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선고할 때 정한 범위 내에서는 후견인의 어떤 동의나 대리를 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보험계약이 만약에 그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자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동의를 받아서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아까 피한정 후견인과는 반대로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선고할 때 요런 범위 내에서 그때 그 범위가 만약에 보험계약을 일정한 금액 뭐 이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때는요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피보험자 보시면 피보험자 우리 생명보험과 관련해서니까 이분의 생명을 이제 담보로 이제 잡혀놓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사람 이게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415페이지 보시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되거나 제3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피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보험의 이름 명칭이 달라질 수 있겠죠. 보험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만약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일치한다. 그럼 피보험자가 없으면 뭡니까? 누구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예요? 보험계약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자기 생명의 보험이 되고요. 근데 보험계약자가 따로 있고 피보험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뭡니까? 생명 담보로 한 사람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타인 생명의 보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이것도 보세요. 보험수익자하고 보험계약자가 일치한다. 그럼 보험수익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뭡니까?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거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415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타인 생명 보험의 계약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이거는 반드시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런 동의는 서면 동의 필요하다. 근데 또한 자, 우리 타인 생명 보험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규정을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게 15세 미만. 다 만입니다. 15세 미만. 그 다음에 심신 상실자. 그 다음에 심신 박약. 상실하고 박약은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신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서 부족하다 그러면 심신상실. 그 정도는 아니고 오락가락하지만 온정신은 아니다. 그러면 심신 박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오는데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저도 지금 막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앵하다 그러면 심신 박약이 될 수는 없겠죠. 이때는 뭐 심신 박약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아픈 사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자,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요. 만약 이런 사람을 피보험자라면 요건 참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근데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시험에 뭐 나왔더라? 그렇죠. 신체 허약자. 여러분들 선생님 심신박약하고 심신박약, 심신미약이었나요? 여기는 심신박약이네요. 심신미약이랑 박약이랑 같은 말입니다. 신체 허약자.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이거는 뭐예요?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사람이고 이거는 몸이 허약한 사람이에요. 몸이 허약한 사람. 여기는 무효가 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굵은 글씨랑 밑줄로 다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특히 무효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관계있구나. 그래서 보세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을 받고 보험금을 받을 자, 즉 보험 수익자가 따로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보험금 받을 자를 보험계약자는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정 동의, 계약 동의인데 피보험자가 여러분들 생명보험일 때는 반드시 뭐다?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는 솔직히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보험 수익자는 아까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그 개념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 가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타인 생명의 보험일 때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416페이지 보시면 자, 근데 그 박스에 있는 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작년 그 수업까지는 제가 그 상법 733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조문 자체가 여러분들 개정 공고에 나왔으니까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보험금 받는 자, 즉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 보세요. 원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지를 정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보험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보험 수익자가 결정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밖에 없어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있습니다. 이때 보험 수익자를 정하기 전에 이분이 사망했다. 즉 뭐예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누가 받는다? 피보험자의 상속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보시면 생존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자, 이때 우리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않았다. 이분이 자,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 생존했습니다. 생존했으면 자, 보험 수익자가 없다면 그때는 누구? 그렇죠. 보험 계약자의 의사는 자기가 받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 그래서 사망보험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 다음에 생존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계약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명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다라고 생각할게요. 상해보험이다. 그럼 당연히 상해보험이면 다쳤어요. 그럼 돈이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다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피보험자가 여기는 보험 수익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개는 꼭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 생존보험금은 보험 계약자, 그리고 상해보험은 우리 그 피보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416페이지 보시면 상법 733조라고 되는데 요 조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1번 얼마 전에 그 단체 톡에 이걸 갖다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좀 자세히 바빠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다른 분이 이렇게 대답을 되게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집에 나오는 그 OX 지문을 갖다가 제가 여기 그 상법 733조 관련되는 지문을 갖다가 뭐 OX 지문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대답을 좀 잘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대답 한번 해주면 오늘 시간이 좀 낭비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분도 그렇고 또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뭐 어쨌든 두 분 다 뭐 다시는 틀리진 않으시겠죠. 자, 어쨌든 이 조문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1항 보세요. 자, 우리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보험 계약자. 요거 이제 기술됐던 지문이고요. 2번 보험계약자가, 자 보세요, 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했다면 이때는 누구를 한다? 그렇죠.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한다. 요거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이거는 위에 거랑 여러분 다른 거예요. 위에 거는 뭡니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고, 이 조문은요,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렇죠. 이때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실 때, 자, 보험 수익자를 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험 계약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의사를 한번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명확하게 그런 의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법률이 뭡니까? 보충적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험 수익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자, 피보험자, 이 사람을 뭘로 보겠다? 보험 수익자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고 피보험자고 그렇게 같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이 사망하시면요, 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이번에 보세요. 그러니까 2항은 아까 지정권, 이번엔 변경권이다. 변경권. 변경권이라는 것은 보험수익자가 지금 따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보험수익자에는 뭡니까? 존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저 보험수익자가 존재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A인데 이 사람이 B로 바꾸고 싶었는데 차마 바꾸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더 이상 보험 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이 어쨌든 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이제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변경할 수가 없는 거니까 확정된다, 그 말입니다. 꼼꼼하게 좀 보세요. 이거는 지문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권리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정이,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아들이 뭐 갑이 다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약정이 있다면 이 사람의 의사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항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항,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한참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험수익자가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가 만약에 뭐 B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또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했다라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분이 원래 정해야 되는데, 자, 이분도 없어요. 다음에 요 다른 사람으로 지정 변경하려고 하는 보험계약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굽니까? 그렇죠? 보험 수익자의 아들, 상속인에서 A- 이런 사람이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렇게 딱딱 그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지 안 헷갈립니다. 막연하게 눈으로 봐서는 그래 내가 공부한 거지라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득점하고는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지문으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좀 문제는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항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2항과 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겼다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아까 2항하고 3항 이렇게 됐을 때 보험계약자가 지정권, 변경권 이거 행사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보세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우리 거기 앞에 저기 2항에 보시면 2항의 첫째 줄 보시면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한다 그랬죠. 근데 피보험자가 지정권 그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데 이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분도 이제 보험사고 발생했다는 건데 이분도 사망했으니까 이분의 누구? 상속인 그 사람이 보험 수익자가 되겠고요. 그다음 사망에서는 아까 뭡니까?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뭡니까? 보험계약자가 다시 새로운 보험 수익자를 정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보험 수익자의 상속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여러분들 저기 차근차근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박스에 있는 그 표는 어떤 거라고요? 그렇죠. 보험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가지고 사망보험금, 생존보험금, 그 다음에 상해보험금과 관련해서 그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그렇게 봤습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 다음에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조문과 관련해서는 자, 지정권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는 누가 될 건지 그런 것들 탁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 관련해서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거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변경 권리 있고요.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자, 보험계약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보험계약을 성립하고 해지하고 하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보험계약자 마음입니다. 다만 자, 보험계약에 통해서 보험수익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보험계약 해지할 때는요. 보험계약 해지할 때는 그렇죠. 이 사람이 일정 부분 어떤 뭡니까? 기대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함부로 해지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 수익자의 그렇죠.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정답의 해설에 제가 따로 안 해놨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옛날 기출 문제들은 제가 이거 해설한 게 아니라 이전 책을 그냥 그대로 좀 실어놔서 좀 죄송한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그 보험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누구의 동의? 그렇죠. 수익자의 동의를 얻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동의가 아니에요. 그다음 3번 생존보험계약은 15세 미만자를 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좀 어렵겠네요. 우리가 뭡니까? 타인 생명의 보험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삼은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생존보험은요 15세 미만자가 뭐 나중에 70살까지 살면 보험금 타겠다 이거는 그 15세 미만자의 어떤 위험도를 증가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법률 조문을 역으로 생각해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보시면 타인 생명보험 같은 경우 서면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세요. 자, 보험 대상자와 보험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 목적물. 이게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그렇죠. 보험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자가 보험자의 책임이 어떤 개시가 되는 범위, 개시와 범위를 갖다가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책임이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사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조문은 여러분들 좀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피보험자를 갖다가 을로 피보험자를 잡았는데 이미 사망한 거예요. 그럼 이분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 체결한 거는 뭡니까? 벌써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요, 당사자 쌍방인가,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이걸 알지 못했다면 유효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조문상으로 여러분들 상해보험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벌써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는데 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 자,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걸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서로 이렇게 약정을 했다면 그럼 뭡니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효로 되지만 서로 몰랐다면 이거는 유효로 됩니다. 그럼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무효, 취소 요거 구분하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법, 법령과 관련돼서 여러분 좀 관심이 있는 그 출제위원이나 아니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전형적으로 법령에서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계에서 그렇게 제가 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보험금 앞에서 봤지만 보험 계약자가 지급하는 게 보험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 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게 보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굵은 글씨도 한번 보세요.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때부터 보험 지급 책임이 개시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법 658조 제가 참 좋아하는 지문인데 그 두 개 있죠. 지체 없이 10일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좀 보세요. 자,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어떻게 돼요?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되겠죠. 근데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금을 바로 이렇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물론 조사를 거쳐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까지를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조문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 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 지체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다만 보험 금액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빨리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일한 기간이 만약에 지체 없이가 아니라 10일 내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렇죠. 부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 기간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그걸 배려한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보험회사 니네들이 물론 이제 그 사안마다 다르니까 그 사안에 맞게끔 니네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해라. 빠르게 보험 금액을 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 금액을 정해고 보험 금액이 정해졌다면요. 그렇죠. 보험회사 돈 많은 회사가 보험금 지급하는 건요. 금방 하겠죠. 그때 이제 10일 이내 보험금액 지급해라. 이렇게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 또 10일 내에 그것을 지급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시면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에서 우리 앞에 봤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치하는 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전기납이라고 했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단기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 이제 보험 성립, 그리고 거절, 철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2016년도에 엄청 강조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건 혼자만의 추측이긴 하지만, 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그 문제집 풀어보신 분들, 그리고 예전 그 진도별 모의고사 이렇게 같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거 꼭 시험 문제에 집어넣곤 했었어요. 자, 보세요.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은 언제 된다고요? 청약과 승낙이 만날 때. 그러니까 승낙 시에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도 같이 이렇게 납부를 해버려요. 왜? 그래야지만이 보험 책임 기간이 개시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약을 한다고 반드시 승낙을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사람이 이 보험 계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위험, 승낙 거절 지급군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거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왜냐하면 첫 번째 보험료를 받았는데 그 보험료만을 그냥 돌려주면 땡인가? 아니면 보험료를 받고 그다음 그 사이에 이제 불어난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지급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거절할 때, 그럼 거절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회할 때, 철회는요 청약을 철회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험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자, 거절할 때 만약에 받은 보험료가 있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보험료에다가 플러스 예정 이율 그리고 1%의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더하여 돌려준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 이율,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1% 가산이자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자, 철회는 뭡니까?
우리 청약자가 나 보험계약 체결할래요 하고 자 이래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납부했는데 저 상대방 쪽에서 아직 승낙 여부를 갖다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보험 가입 증서를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철회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뭡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주면 됩니다.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주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뭐 이해를 하기 생각 좀만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나 좀 보험 좀 들어주세요 하고 청약을 했는데 그 돈을 받았다가 그리고 너는 우리 보험 이 계약하고 맞지 않아 하면서 거절을 한 경우죠. 그때는 뭐다? 보험료 플러스 예정이율 뭐에다가 1% 가산이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처음에 보험계약 다 가입할래요 라고 해놓고 죄송합니다. 저는 뭐 다른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보험을 들 형편이 아니군요 라면서 제가 냈던 보험료 돌려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기책 사유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이자까지 더하고 그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받았던 보험료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를 예정이율 플러스 1% 죄송합니다. 가산이자가 아니라 예정이율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네요. 예정이율 플러스 1% 제가 순간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예정이율 플러스 1% 그러니까 예정이율보다 1%를 더 많은 그런 이자를 주겠다 이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또 중요한 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청약을 했는데 원래는 30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낙 그 적부 기간이라 해서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심사를 하겠죠. 근데 뭐 그걸 1년 동안 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30일 동안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 상법 조문에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무런 말도 없으면 그럼 보험계약이 30일이 지나면 바로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 즉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안 되죠. 30일 지나버리면 그쪽에서 납부 통지를 안 해주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철회할 때는 보험자는 뭐만 돌려주면 된다?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실 건데 걱정되는 게 거절이라는 의미, 철회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철회, 거절 막 섞여서 나오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절은 누가? 보험자가 하는 거고 철회는요 보험 계약자가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제가 그 주해가지고 좀 달아놓은 거 있죠. 보험계약 거절 시하고 그 비교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일자 계산은 초일 불산입 적용한다. 그래서 1일 보험 가입 증서를 받았다면 15일 이내니까요. 16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십시오. 사례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사례로 만들면 되게 재미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일 다음에 만약에 보험 가입 증권을 받았다면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까지 할 수 있다. 왜? 우리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니다. 초일이라는 뭐예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1일을 산입 안 하면 2일부터 계산하면 2, 3, 4, 5, 6 해서 16일까지가 딱 15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일, 24시까지 그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법 638조에 2 있죠. 그래서 그 굵은 글씨하고 밑줄 친 거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어쨌든 30일 내에 그 대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보고 다만 30일이라는 기간이 있더라도 만약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보험계약이면요. 그러면 그 신체 검사를 받은 기간,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마친 날 받아야 할 경우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이 있죠. 받은 날. 그때부터 이제 기산이 돼야 되겠죠. 신체 검사를 받을 때까지 기간은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 뭐 방금 봤던 거고요. 3항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 3항은 여러분들 즉 오른쪽에 419페이지 3번에 보시면 승낙전 사고담보 있잖아요. 그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료 납입 반드시 한다. 최초 보험료와 청약을 동시에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걸 갖다가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아직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뭡니까? 요거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낙전 사고담보 해가지고 제가
기출도 됐던 거지만 그 개념하고 그 내용들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19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증서, 보험증권 교부라고 되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우리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승낙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당신 보험계약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요 보험증권을 그쪽 사람에게 우송을 해줘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갖다가 승낙으로 대용 가름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그거 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막 어떤 분들은 보험증권을 되게 막 중요하게 생겨서 우리 뭐 집에 등기 마냥 막 되게 이렇게 막 장롱 깊이 이렇게 간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험증권은 그냥 하나의 증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계약의 효력이 뭐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보험을 갖다가 가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타내는 증서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보험계약을 청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보험계약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는데 보험증까지 우리한테 우송을 했는데 보험증권이 우리 집에 도착을 안 했네요. 중간에 우편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니면 중간에 뭐 분실을 해버렸다. 그렇더라도 보험계약 성립에는 전혀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들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조문 보시면 보험증권 교부라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보험계약 보세요. 성립하면은 뭡니까? 보험증권을 빨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립 요건이라든지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하나의 증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 보험계약 우리가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보험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계약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다시 보험증권을 발부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증권에다가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기재하면서 그렇게 가름할 수 있다는 게 2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체결과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료식의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줄 친구 보세요. 보험자는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고 보험증권이 교부로 가름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승낙 절차와 보험증서 교부 절차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보험증권이 교부된다 하더라도 최초의 보험료 납부 안 되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시면 이거 여러분 단계를 좀 잘 봐야 돼요. 청약을 했고요. 여기다 승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증권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또 최초 보험료를 갖다가 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언제부터 책임을 개시한다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험증권이 왔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개시되는 게 아니라 요건 언제로 최초 보험료를 낸 요때로 소급해서 책임이 개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최초 보험료가 이때가 아니라 청약과 동시에 아니면 청약하고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승낙하면 계약은 그러니까 계약 성립 시점 그 다음에 이건 성립하고 아무런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요? 만약에 여기 최초 보험료라고 할게요. 최초 보험료 납입 시점이요. 그럼 뭡니까? 계약은 이때 성립하지만 책임은 언제부터? 그렇죠. 최초 보험료를 낸 때부터 소급해서 그렇게 개시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승낙의제 30일 내 납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요거는 승낙한 걸로 의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면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기산된다. 확인하시고요. 승낙된 사고다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최초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청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때는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무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효하고 취소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무효는 뭡니까?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무효인 거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타인 생명보험 같은 경우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생명보험 같은 경우 타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 같은 경우도 무효가 됩니다. 취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할 때 뭡니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효 되는 것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보험 파트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사례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었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무효가 되는 것들 쭉 정리하시고, 그다음 취소가 되는 건요, 아까 우리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안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때는 취소 사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세요. 1번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라 함은 이라고 되어 있는,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만 아닙니다. 그 뒤쪽에 있는 애들은 보험계약 관계자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험자가 청약관계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생길 때는 좋죠.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해서 승낙 전 사고담보 맞는 지문이네요. 3번 그렇죠.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4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생명보험에서 만 15세 미만, 여기 나오네. 심신박약, 신체의학자. 신체의학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는 심신박약으로 가야 되겠죠. 심신상실, 심신박약, 15세 미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8번 보시면 고지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지라는 건 뭡니까? 보험계약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알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보험계약 체결할 때도 물론 고지 의무가 있어야 고지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고지 의무가 부과되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험계약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이 이 경우에도 고지 의무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상법 655조 조문 있죠. 그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 이게 보시면 655조가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422페이지고 그 밑줄하고 그 음영 처리된 거 그걸로 보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22페이지 보시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650, 651, 652, 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그래서 이 조문 때문에 제가 참고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위에 그 650조 2부터 해가지고 쭉 조문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뭐 개정 공고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 교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영 처리하고 다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650조 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자, 우리 위에는 어떤 것들이에요? 뭐 고지 의무 위반, 서면에 의한 죄송합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뭐 위험 증가 이렇게 된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을 해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는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너 고지 의무 위반해가지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보험사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자, 이겁니다.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고지 의무를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고지 의무 해태해가지고 이런 위반, 잘못된 과실은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요. 그때는 뭐다? 아까 위에 본문의 내용처럼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 이제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내용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아까 제가 단체 톡에도 말씀드렸듯이 우편 금융 요약 강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하기는 하되 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강의가 뭐 제가 막 여기에 계속 이렇게 매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약 강의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문제집 강의도 거기에 시간 좀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푸는 거랑 또 제가 좀 몇 문제 좀 같이 풀어주는 거랑 그렇게 좀 병행을 할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제 문제집 강의 위주로 그렇게 갈까 아니면 같이 할까 그렇게 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주어진 시간에서 여러분 빨리 좀 해드려야지 되겠죠. 빨리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또 그 우편 요약 강의 해버리면은 뭐 한 3주, 4주 정도 이렇게 지체가 돼버리고, 그다음 문제집 강의까지 해버리면 이거 시험 기간 전까지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시간을 좀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본 파트는 제가 정말로 최대한 지금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요약 강의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그냥 이제 스킵 정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강의는 빠르게 할 테니까 최소한 진짜 3회독도 부족하지 않아. 한 5, 6회독 정도 하신 분들이 아니면 뭐 3회독 해도 됩니다. 3회독 정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신 분들은 그냥 쭉 한번 훑어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뭡니까? 해지할 수 있겠죠. 해지.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세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뭐 할 수 있다?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 있죠. 이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즉 뭡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는 말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야, 너 고지의무 위반했잖아. 보험계약 해지할래. 되고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너 고지의무 위반했잖아. 그럼 뭐다? 보험계약 해지하고 너 보험금 안 줄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때 해지를 한다면 해약환급금 그리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 두 개 중에 자, 체크할게요. 많은 금액,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해라. 그 다음에 자, 우리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 청구하겠다. 그럼 초과액만큼 반환하면 되고요. 근데 승낙 거절 직업부는요, 아예 처음부터 보험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죠. 초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다? 전부 그냥 반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반환해, 전부 해지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해지한다. 그 다음에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자, 누가요?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 단서에도 봤지만 어떻습니까?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자, 그걸 갖다가 관계가 있음을 원래 누가? 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럼 보험자가 입증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 파트에서는 보험자가 입증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속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 해가지고 우리 여기 보시면 상법하고 약관하고 좀 달라요. 근데 약관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리 누구한테요? 보험계약자한테. 그래서 차이만 보시면 돼요. 1번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했다는 것을 보험자도 알았어요. 근데도 보험계약 계속 이렇게 뭐 많이 모집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려고 모른 척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을 딱 하니까 야, 너 고지 의무 위반했잖아. 이거는 금반원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그 다음에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 그때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자 보세요. 1개월 또는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이 지속되고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도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구나. 이렇게 신뢰. 그러니까 특히 3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자, 3년. 그렇게 안 날로부터 1개월, 3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관상에서는 계약자 보호를 해서 3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그러니까 이 강화된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더 보호를 해주겠다? 보험 계약자를 더 보호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3년에 했다면 요거는 2년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모집자 등이 고지 의무 사항을,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되는 사항들 보통 어떤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 보험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들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고지해야 되는데, 근데 보험 모집인이 그 보험 계약 청약서에 임의로 막 기재한 거 이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더라도 해지하지 않겠다. 그러나 단서 보세요. 다만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한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아무리 임의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뭡니까? 동의를 하고 이거 고지하겠다고 스스로 사인을 했다면 그때는 고지하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21페이지 보세요.
자, 상법 655조 봤고요. 그 다음에 650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법무사 시험 있나요? 그때 그 관련해서 한번 보면서, 아,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넣었던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보시면 겁니다. 그래서 1랑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그 다음에 보세요.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 안 하고 2달이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그냥 뭡니까? 우리 법률에서 보험계약은 해제된 걸로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보험료 지급 안 됐다. 그럼 뭡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자, 우리 뒷부분에 나옵니다. 최고라는 게 뭐예요? 돈 주세요 이 말입니다. 보험료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도 기간 내에도 납입을 안 하면 그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하고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다면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이익을 고려하는 거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보험 수익자가 따로 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 수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그렇게 해지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그렇죠. 그 타인에게, 즉 보험 수익자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보험료 납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얘가 뭡니까? 재촉을 하든지 그렇게. 보험 수익자가 따로 있다는 거는 제가 다 지웠네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따로 있다는 거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 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에 따라서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를 이렇게 추궁을 한다든지 그렇게 압박을 가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제 650조 2 보험계약에 부활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부활할 때 볼 거고요. 651조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해서 보세요. 안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에서 서면에 의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추정, 간주 X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위험 변경 증가가 될 때 통지,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 계약 해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654조에 보시면 누가 파산한 경우요?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입니다. 보험자가 파산했다. 그럼 나중에 돈을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얼른 가서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항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쵸.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뒷부분 보험상품 파트는 처음에 이렇게 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비록 양은 얼마 안 되지만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너무 많이 잠기는 것 같아서요. 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